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최근 한 10년간 그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희 가까운 선배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좋으실 것 같은데 인제 서화에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선배님 분이 제 선배님이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도와서 그 DMZ 평화생명동산을 한 10년 가까이 거기 이사로 참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 또 최근 10년간의 그러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작년에 제가 이제 더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접경지역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남은 활동을 그쪽에 좀 쏟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작년 말에 접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그 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러저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좀 그렇게 깊이도 없고 재미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걷느냐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특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또 별로 평소에 갖지 못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제가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이 접경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회지로 나와서 생활하는데 거기는 조금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겨울에 이렇게 겨울방학이 되면 여학생들이 그 코트, 모가 코트를 이렇게 입고 나다녔어요. 구멍을 안 입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는 곳이 경기도 안성이었는데 거긴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남쪽이니까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방학이면 제가 이제 부모님 만나뵈러 양구나 인제 이쪽으로 왔는데 거긴 굉장히 춥거든요. 안성은 여기 화천도 엄청 추워요. 그런데 와보면은 저 방학 때 그러면 풍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 학교 다닐 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추운데도 여학생들이 코트를 입고 있는 여학생들이 없었어요. 그게 먼저 70년대 초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통제와 규제도 심하고 자연적 조건도 나쁘고 그래서 아주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경지역에 대한 나이 먹어서 사회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늘 그 중학교 때 그 여학생이 훨씬 따뜻한 곳에 사는 여학생들은 코트를 입고 다니는데 이쪽 여학생들은 전혀 입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생각이 늘 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 접경지역의 그 개념, 접경지역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면서 접경지역은 이런 거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공통된 인식이 있고 그러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엄밀한 의미는 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규정한 개념이 이제 엄밀한 의미의 접경지역입니다.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비무장지대 또는 NLL에 접하고 있는 시군 이것이 이제 접경지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록 비무장지대나 NLL에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시군으로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한 시군 그것이 접경지역의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지리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NLL도 포함하는 겁니다. DMZ뿐만 아니라. 맨 서쪽에 뭐가 어떤 시군이 있겠습니까? NLL하고 접하고 있는 게 옹진군. 그리고 그 다음에 양구요. 그 다음에 강화군이죠. 강화군. 바다에, 그러니까 육지의 DMZ뿐만 아니라 해상 NLL하고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2개 군이 있습니다. 옹진군하고 강화군.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그 다음에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거쳐왔을 것 같은데, 임진각이 있는 파주시. 그 다음에 연천군.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들어오죠. 이제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는 거고, 강원도에는 이제 시는 없고 군만 있는데, 제가 그때 그냥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정역에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가 잠깐 갔었는데, 이제 철원. 그 다음에 오늘 계신 화천. 그 다음에 내일 화천을 벗어나겠죠. 그렇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구. 그 다음이 인제. 그 다음에 바닷가에 고성. 그래서 강원도에 5개 군, 경기도에 5개 시군, 이렇게 합해서 10개 시군이 지금 접경지역. 그리고 이 이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곳으로서 강원도에는 춘천시, 경기도에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이런 데가 다 접경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 이런 거 보면은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들만 모여서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10개 시군의 자연적인 조건을, 왜냐하면 자연적인 조건도 남북 교류나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저쪽 강화나 옹진이나 이런 곳은 지난 2007년, 14선 때 서해 평화특별 해역을 구상하고 그랬었잖아요. 중요한 개념인데, 거기에 좀 많이 포섭이 돼 있고, 김포하고 파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개성공단, 또 평양하고의 짧은 거리, 파주나 김포의 인구의 급증, 그래가지고, 다른 접경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른 자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옹진, 김포,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강과 예선강과 임진강이 만나고 서해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접경지역 중에 하나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파주처럼 평양으로 이어지는 선에 있는 굉장히 인구도 급증하고 교통도 굉장히 편하고 이런 파주 부분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연천하고 철원이 중부, 이 195마일 중에 중부 평야지대입니다. 연천하고 철원이. 오시면서도 그런 건 많이 느끼셨죠. 중부하고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천부터 시작해서 화천, 양구, 인제가 동두 산악지대. 그리고 저 동쪽에 고성이 이제 좀 특수하죠. 그 설악지구하고 저 금강.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원산 쪽을 굉장히 관광지대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서 맛있는 정도 다 그런 지구에 속하니까 남쪽의 설악 관광지대랑 합해서 이제 관광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동해 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그쪽 NLL이지만 거기 단순하니까 NLL이. 그래서 협력을 해가지고 뭐 베링해를 공동 진출한다든가 뭐 등등 여기 북에는 북도 고성이에요. 고성군이 있습니다. 북고성군, 남고성군과 북고성군이 합해서 어로에 있어서 공동 작업을 한다든가 관광에 있어서 이제 동해선 철도하면서 설악과 금강지구를 한다든가 북한이 굉장히 지금 원산지구를 크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해안 쪽, 한강 하구 쪽
파주 쪽 이런 쪽은 또 인구도 급증하고 굉장히 많은 그 개발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특수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 철원 이 중부지대하고 중부평야지대 화천, 양구, 인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접경 앞으로 평화시대가 지속되고 개발의 압력, 인구 압력 여러 가지 그런 압력을 견디면서 독특한 접경지역으로서의 자기 특성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어떨지는 제가 함부로 감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그쪽 지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그 중부 평야지대하고 동부 산악지대, 경기도의 한 개 연천군하고 강원도의 네 개군, 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는가 그런 문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뻔해요. 연천 평야는 농업지대니까 저쪽은 이제 철원, 평강, 장춘 그렇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뭐 공동 농업 경작지대를 같이 만들어서 해서 농업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뭐 주된 그런 방향이고. 물론 뭐 철원 같은 경우는 군의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DMZ에서 남과 북에 반반씩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문화 유적으로 공동 개발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그런 것들이 다소 있지만 연천 철원은 이제 농업 협력. 그다음 여기 화천은 여기 물의 지역입니다. 그게 그 금강산 때.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평화의 때. 그래서 그 남북이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강인 그 북한강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금강댐과 평화의 댐을 함께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 이용과 관련한 그런 남북의 공동 협력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죠. 화천 위가 기마입니다. 동부는. 근데 지금 금강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얘기 너무 길어질까봐 하는데 막아가지고 물이 역류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가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쪽에 그러고 나니까 화천댐, 화천 지역에 물이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수자원 공사가 물 부족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북이 거꾸로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전력량을 그 남쪽에서 수자원 공사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그 물을 그만큼 많이 공급받는 그 돈을 전력을 공급하는 더 이쪽에 남쪽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협력할 그런 요소가 있죠. 금강산 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남쪽은 물을 사용하면서 이득을 하고 그럼 자기들이 그 금강산 댐 이렇게 운영해서 얻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우리가 보내줄 수 있고 뭐 하여튼 서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게 하여튼 화천은 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실 양구는 그 마신령으로부터 바람이 엄청나게 좋은 바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대선 에너지와 관련해서 풍력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가실 그 해안 그 양구군 해안면 그 편치돌이라는 곳 거기가 풍력단지로 저는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양구위는 창거군이라는 곳인데요. 그게는 하여튼 뭐 창거군뿐만 아니라 저 마신령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바람을 서로 협력해가지고 신대선 에너지 좀 풍력도 물을 발전시키면 굉장히 그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고 인제는 백두대간 축하고 DMZ 축이 그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인제가. 그래서 생태 그리고 생물 좋은 생물 다양성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고 인업 그래서 인업 협력이 남북간에 거기 이제 북쪽으로는 금강군인데 그게 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 공동 어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접경 지역의 평화이고
남북 간에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요한 그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참고 삼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서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정책 당국자, 정치 지도자들의 또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정책, 법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초점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뭐 현재의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 군사 분계선, 그리고 거기서 2km, 2km에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에서 그게 4km가 뒤에 있는 거죠. 이것이 형성된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적대적 대립의 냉전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 접경지역이야말로 냉전의 전초기지, 그 모순을 가장 응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제와 규제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대표적으로 하는 그 법이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군사시설 보호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산권이 엄청 제약을 받아서 어떤 개발, 심지어는 소소한 건축 이런 것도 군사작전을 이유로 해서 엄격하게 통제받고 규제받아서 대체적으로 농업, 임업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전부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군에 의존한 군에 의존해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임업이나 농업하는 소수의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대개 군을 상대로 해서 산업을 하는 소상인들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접경지역의 인구 구성을 대부분 차지하고, 화천 같은 데는 또 특이하게 부사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부사관들이고, 대한민국 인구도 꽤 많고, 그래서 여기는 토착 지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투표 비중도 있지만은 그 부사관들의 투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최근에는 아니 그 대역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쪽의 투표 성향 변화에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이 통제와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많은 재산권 행사라든가 기본적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그런 어떤 적대적 대립의 그 냉전의 어떤 피해 지역으로 쭉 존재해 왔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뭐 80년대 중반까지도 중후반까지 그래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법이 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 독일법을 전수해서 만든 법인데, 독일에서는 이 법을 무려 국토의 한 20% 이상, 전 국민의 15% 정도가 이 법에 포괄될 정도로 넓게 설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법은 전 국민적인 연대 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후반에서 사는 곳은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곳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에 우리가 전 국민적인 연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세제상의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로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소 DJ 대통령 때 이 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정한 게 2000년도에 제정한 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경지역이 아주 통제와 규제에 대한 대상에서 좀 약간 그 국민적인 연대도 해야 되고 시혜적으로 좀 보상도 해줘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변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의 정신의 핵심인 전국민적인 연대 정신이라는 것이 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그냥 시혜적인 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 접경지역의 의미를 통일, 민족 전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못해서 상당히 아쉽죠. DJ 대통령이 그렇게 제정하고 싶었겠지만 하여튼 법은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18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의 의미가 이제 단순히 희생돼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해줘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 최근에 이 평화시대를 접어들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역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부상하면서 접경지역이야말로 남북의 평화적으로, 호혜적으로 공존하면서 단기간 이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지역이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확산됩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지방 그 정부의 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그 점을 천착해서 그 점에 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도의 경우는 통일경제특구구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을 지금 제출해 그런 한 20-30여 명 분이 그 발의해가지고 지금 아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지금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자유특별자치인가? 평화특별자치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을 초안을 지금 강원발전연구에서 오늘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발의까지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와서는 그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그 위상 역할 이것을 접경지역이 갖는 것으로 보면서 특별히 접경지역 관장하고 있는 지방 정부인 경기도와 강원도가 매우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그런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없고 현재로서 접경지역을 규율하고 있는 중심적인 법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근데 이게 좀 불행한 게 그 MB가 대통령 시절이 2011년도에 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것을 2011년도에 세우게 있는데 그 2030년도까지 쫙 세워가지고 매년 뭐 어떻게 한다 라는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건 아직 폐기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현재 진행이었는데 그 법은 마치 MB가 그 4대강 개발하듯이 굉장히 이쪽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고려하지 않고 MB의 그 개발 지상주의식의 그런 정신이 많이 반영돼서 위반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5월 4일 날 이거 폐기해라 이거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빨리 시급히 그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새롭게 주립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 법안들에 대한 검토가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종합적인 이런 일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접경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그저 단순히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 지역으로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랄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으로 이제 들어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정도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참혹한 한국전쟁을 겪고 그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이 7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전 세계의 냉전 시대의 그 최전선의 전초 지대로서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지금 겨우 남북 교류 협력 하면서
그러니까 민족의 재통합, 국토의 재통합, 민족의 재결합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도 그동안의 고통을 승화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큰 그런 걸 실현해야 된다. 이 과정을 두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이 비록 이 서부라든가 동해안 이쪽에서 자본의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북의 체제의 압박이라든가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하게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 드린 이 중부 평야지대와 동부 산악지대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이 거듭나야지 단순히 남북 교류 협력의 장 정도로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좀 구호적인 그런 걸로 정리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남북의 전 민족이 함께 힘을 합해서 평화, 생명, 협동의 동북아 신문명을 창출하는 그런 펼친 기지가 되야 된다. 이 접경 지역이. 지금 오랜 기간 게임제트나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그 어떤 누군가의 표현으로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생명이 파괴되고 피폐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지금 가장 상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명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반목과 대립의 지역이 지금 공존과 평화의 지역으로 또 다시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에 의해서 남북이 서로 협동하고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험, 그런 노력, 그런 연망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그런 멋진 곳을 한번 이 지역에 우리가 만들어보는 그런 높은 꿈을 갖고 우리가 이 접경 지역의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단순히 여기 개발하고 돈 몇 푼 더 벌고 참 한심해요. 제가 이제 경기도의 구상이나 강원도의 구상을 자세히 아직 공부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가게 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 활용해가지고 좀 남쪽에서 퇴조하는 기업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남쪽에 앞선 그런 기술 같은 걸 갖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북쪽에 여러 가지 이거를 협동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계획들이 대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북이 접경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도 접경하고 있고 그런 나름의 기회가 앞으로 풍부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국 민족을 대해가지고는 무슨 각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도 분명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새로운 동북아의 신문명 기지로 접경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와 생명과 협동의 기본 원칙을 아주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평화 문제가 보면은 평화 문제를 먼저 보면은 지금까지는 여기가 세계적인 냉전 시대의 아주 최전선으로서 적대와 그런 것이 아주 움직된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런 정세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부동적으로 추동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나가면은 이 지역이 동북아에서 아주 평화의 그런 균형자적인 곳이라든가 아주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화천에도 보면은 화로하고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오랑캐를 깨뜨렸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중국 인민군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장진호 같은 데는 미군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좀 하천 같은 데서 국제적인 평화, 그런 기원,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상당히 문화 행사, 그 밑바탕이 되는 여러 그 학술 행사 등등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이 화천이야말로 동북아 평화에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그 중심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을 해서 우리가 한다든가, 지금 서울 같은데 그 평화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거의 외국에서는 오지 않거든요. 그걸 국제 평화 마라톤으로 해서 정말 그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국제 평화대학 같은 것도 만들고, 연구기관, 국제기구도 우리가 저기 하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 접경 지역이 동북아 평화의 상징적 도심으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뢰도 제거하고, 지금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 DMZ를 평화지대화하자고 양 정상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DMZ는 DMZ가 아니에요. 그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라고 그러지만 일부 학자들이 표현하듯이 거기는 중무장지대, 헤비 밀리터라이즈드 존이에요. HMZ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중무장, 세계적으로 가장 중무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체하고 정말 말 그대로의 DMZ로 되면 그게 평화지대인 거죠. 지금의 분. 그리고 뭐 지뢰도 제거하는 문제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나가면서 상징적인 평화의 구심으로 빨리 이렇게 추진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북아 평화의 실질적인 구심 지역으로 만드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MB정부 시절이 2011년에 만든 적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같은 거는 거의 난개발 계획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하려고 했던 것도 거의 크게 다른 바가 없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급히 이런 것을 시전해서 정말 이쪽 지역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서부 경평 라인하고 동해안 라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적경 지역의 가운데 부분만큼은 그 생태주의 원칙,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중시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교육, 연구, 연수, 남북이 함께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청, 농업진흥청 이런 거 북한을 도와줄 일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다 적당적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요즘에 힐링 좋아하니까 의료, 휴양 이런 시설을 만들기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쪽에 그냥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그런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 전략을 그런 식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겨우 재통합, 재통일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욕심이 없는 거고, 전태일 열사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문제는 희망함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태일 열사. 너무 우리 민족이 희망함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단순한 그런 복원에 불과한 지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쪽이 추구했던 국가사회주의의 길, 남쪽이 추구했던 민주자본주의의 길, 이것이 만나서 좀 제3의 길은 없는지, 또는 우리가 하여튼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서로 협동하고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그런 것도 열심히 함께 좀 추구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 함께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다양한 형태의,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 새로운 기업 형태 같은 것을
시도하고 연구하는 뭐 그런 장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 평화와 생명과 민족 협동의 그런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 동북아에서 기껏해야 북한은 중국 시장사회주의 비슷하게 이상한 나라가 되거나 남쪽은 아무리 자기 정화가 나고 해봐야 외국과 일본 비슷한 독일 비슷하게 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거나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꿈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지역의 모델을 전원토적으로 실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런 실험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책으로는 아마 그 남북이 지금 접경 지역 남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그것도 뭐 부족하지만 되어 있지만 북쪽에 아까 말씀드린 뭐 금강군, 창동군, 뭐 장춘군, 뭐 무슨 군 이런데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남쪽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실태 조사부터 해서 아주 기초적인 구상부터 이런 것을 초기 단계부터 남북이 공동의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같이 그런 조사부터 해서 아주 기초적인 바탕에 대한 논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해나가는 그런 기구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또 이 남쪽의 경기도와 강원도도 너무 그것을 지방 분권 차원, 지방 발전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성격이 전 민족적인 성격에 그리고 국제적인 성격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청 같은 거를 좀 강원도 분들이 생각하면 섭섭할지 몰라도 강원도나 경기도가 주택에 참여하되 약간 국가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게 단순한 지방 분권, 지방의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과 같은 평화시대, 요즘과 같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조성된 시대지만, 오기 전에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우리 남쪽의 국민적인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독일법 그것처럼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뭐 희생당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는 혜택, 보통을 좀 함께 지자. 뭐 그런 식의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런 정신이 아니라 지금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민족적인 힘을 다 결집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단순한 연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적인 참여 지역으로 돼야 된다. 적경 지역.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인구 구성이 굉장히 고령화도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인구학적으로 말하는 지역 소멸 그런 부분 위험성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방계획, 군축 문제를 논의로 하더라도 남쪽 자체의 국방계획만에 의해도 군부대가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동부산악지대의 소론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군 공유지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잃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도 전 민족적으로 힘을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은 밖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애 요인 없이 보다 자유롭게, 보다 더 발전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이고 물적인 면에서 봐도 여기는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된 데다가 최근에 공유지가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도시에서 도시계획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물적 토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의 전력량을 모아서 한번 멋지게 그런 것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얘기만 이렇게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많이 생각할 때 제가 학교를 우리 2년보다 먼저 졸업하고 나이도 훨씬 더 많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중요한 세력의 리더로서 나라를 이끌고 갈 때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어쩌면은 뭐 출마할지 몰라요. 저도 적경지역에서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이인영 의원과 같은 분을 돕고 그런 분을 리더로 해서 함께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일을 비롯해서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옆에서 2년을 지켜보면서 늘 느끼는 거는 아마 아는 분들, 정치하는 가까운 분들, 또 뭐 정치부 기자들, 학자들 이런 분들은 아마 네가 잘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좀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2년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려보니까 정치는 대중적인 세를 만들어도 막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크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자질이 품성이 훌륭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이 긴 거리가 아니라 긴 이 휴전선을 걸으면서 오면서 이런 걸 보면 가당히 또 통일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우리 이인영 의원에 대한 그런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끝내고 나신 다음에 이인영 의원 조직 팬클럽을 만드세요. 그래서 아주 열성적으로 뭔가 미친 듯이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해야 주변 분들이 저 사람들의 진심이 뭐가 있나 보다. 저게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면서 그게 큰 흐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앞에 얘기한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말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여러분 굉장히 친해지실 거 아닙니까? 12일 동안 이 고생을 하면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평생 동지가 되실 텐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들이 좀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리되지 않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이제 우상 수준의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격이 됐으면 저는 더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예. 북경 지역 지대를 단순한 북경 지역이 아닌 뭔가 평화회장을 만들고 전통했던 새로운 국지를 만들어내는 관련 말씀 정말 분명히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난해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말미에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문제인데 이거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 관련된 문제인데 말미에 이제 이 북경 지역이 서부 산업지대 빼고는 이쪽 정부의 강원도나 이런 쪽은 소구령마다 같고 청년들이 많이 없고 이제 자리가 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경 지역의 무궁무진한 가치만으로 청년들이 이곳으로 큰 꿈을 안고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와야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생태평화공원 이런 것에 중요원이 될 텐데 혹시 청년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일 만한 어떠한 게 어떠한 뭐 비인책이 있다면 그런 데도 생각해요. 아까도 약간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 부분을 약간 좀 불특산업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생명의 원칙과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한 교육, 대학 같은 거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을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대학을 좋다고 만들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국제적인 좀 평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기 부족한 또는 많이 부족한 문제를 그 훈련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연구단지나 뭐 훈련 그런 시설 뭐 이런 하여튼 교육, 훈련, 연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와 연관된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좀 어떤 분들한테 여기 굉장히 좋은데 그 중국의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병원을 정말 그 노인 휴양 또는 특수한 질병에 대한 치료 뭐 이런 의료시설 같은 거 그러면서 그걸 잘 결합시켜서 국외 의료 실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니까 국외 의료 그것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의료 그걸 배워가기도 하고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또 국외 어린이 장애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은 또 불러서 우리가 좀 그런 치료를 해주고 뭐 그러기도 하고는 복합적으로 그거를 좀 그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복합적으로 그런 이제 의료산업, 생명산업 제가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생명산업이라고밖에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쪽으로다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하는데 여기 물론 하천이고 양구 스포츠 시설 굉장히 많아요. 양구 같은 데는 작년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뭐 엄청 많이 돈을 벌었더라고요. 무슨 체육대회를 양구에서 하는 거예요. 양구가 좀 시원하니까. 그럼 전국에서 거기서 와가지고 머물면서 먹으면서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문화 뭐 이런 것을 이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서 동북아 전체에서 이렇게 와서 스포츠 문화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 이런 장르로 만드는 것도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게 되게 너무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장르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적인 조건이나 인적인 조건이 새로운 구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막 복잡하게 이미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하고 하지 않고 백지에서 뭘 설계하기가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공동위원회가 됐든 나무들이 선대서 이렇게 잘 연구하고 하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비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남북이 협력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뭐 강원도나 이런 쪽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국가가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이나 철도협력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지방 분권 시대가 도래하면 완벽한 지방 분권 시대가 도래하면 강원도나 아니면 경기 북부에서 먼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가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강원도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외에 사활을 걸어볼 만한 보장가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강원도든 경기도든 주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 얘기는 조금 수정하면 꼭 국가적인 차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강원도와 경기도가 자신들이 하는 문제가 경기도, 강원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다. 우리 강원도가 이걸 자임하고 그렇게 하겠다. 많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얘기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뭐 강원도에 높은 네. 강원도 안 되니까 그냥 한 말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이렇게 그때 좀 그 지방 분권 차원에서의 그런 것에는 게좀 약간 지역적인 것을 북한에서 이해할까 뭐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은 좀 이 문제의 성격이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시야에만 갖춰서 보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그런 시야를 획득해서 그런 걸 견제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뭐 가장 주된 그 실행이나 이끌어가는 단위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해하시죠. 네.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얘기 드리는 것 이외에 얘기 드리는 것도 너무 부족한데 얘기 드리는 거고 더 뭐 얘기 드릴 게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잘못 말한 게 있거나 혹시 제가 알 법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은 굉장히 필요하실 텐데. 윤통선 밖으로는 평화누리길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통선 안에 길들을 연결하는 그런 부담들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DMZ를 양 정상이 4.27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그 평화지대화 한다면 그런 제약들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군 작전의 이유라든가 뭐 군 시설이나 기지 보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 뭐 그게 기본적으로 되면은 제가 볼 때 세계적인 그 평화 순례길로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평화 순례길을 싼 그 무슨 뭐죠 이탈리아에 산티아고 스페인인가 거기 그 길보다 여기가 이제 더 좋은 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하찮은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접경 지역을 지나오면서 이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접경 지역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걸어온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도변정답 마치고 내일 일정을 이기진 지도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